병중보건학 문제 해설관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5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에 보시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감염병의 발생 양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염병이 발생하는 양상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범유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범유행성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유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게 우리 겨울철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철 감기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전국적인 것 말고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역적으로 발생한다고 하고 지역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이런 토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간디스토마가 있는 거죠. 간디스토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디스토마를 보면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5대강 유역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강, 낙동강 그런 5대강 유역에서만 발생하는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지역적인 발생 양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산발성이라고도 하고 산발적이라고도 하죠. 산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산이 있는 곳이면 이렇게 그 쥐가 많죠. 그래서 이 쥐가 이렇게 유행하는 우리 유행성 출혈열이라던가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혈열 같은 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2 내지 4년마다 4년 간격으로 2 내지 4년마다 유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 내지 4년마다 주기적으로 유행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갖다가 주기적인 변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주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주기적인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주기적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거죠. 홍역이나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2 내지 4년마다 이렇게 유행이 돌아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적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범유행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에 보시면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서 이미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일단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미 감염되었대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리 병원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병원체가 이렇게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감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숙주죠, 숙주. 그럼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감염력이라고 하거든요. 감염력이라고 해요. 감염이에요.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하는데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숙주가 굉장히 지금 건강하고 면역이 좋은 상태면 그냥 잠복해만 있고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고요. 아니면 숙주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고 면역력이 좀 낮은 상태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병원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는데 금방 완쾌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질병이 발생해서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염력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병원력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실제로 질병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일으키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일으키는 능력을 갖다가 병원력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질병이 일어났는데 완쾌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는 것, 우리 동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감염됐잖아요. 감염됐다고 해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숙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보세요. 여기 병원체가 있어요. 병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지금 있어요. 병원체가. 그런데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숙주의 건강 상태나 면역 상태가 좋아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 흔히 이런 상태로 우리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증상이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증상이.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현성 감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럼 지금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현성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불현성 감염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 현성 감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미 감염됐다는 건 지금 뭐가 있다는 거냐면 병원체가 지금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감염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가 숙주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병원체가 있는데 지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증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병원체는 있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불현성 감염비계라고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질병의 자연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질병의 자연사. 질병의 자연사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사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쫙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될 때까지 그 순차적인 과정을 적어놓은 걸 자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는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비병원성기가 있어요. 비병원성기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초기 병원성기가 있고요. 병원성기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거로 가는 거냐면 불현성 감염기로 가는 거예요. 불현성 감염기로 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현성 감염기로 가는 거죠. 현성 감염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는 뭐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회복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질병의 자연사 단계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병원성이잖아요. 병원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병원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비병원성기라고 하는 건 실제로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지금 바로 무슨 상태냐면 여러분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병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더 건강하게 하는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건강 증진은 몇 차 예방에 속하는 거냐면 1차 예방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차 예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초기 병원성기잖아요. 그럼 이 초기 병원성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사람이 숙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바로 뭐냐면 자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냐면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됐지만 아직 질병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아직 질병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체의 자극이 시작됐지만 질병이 발생하기 전인 질병 전기예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방접종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방접종 같은 거를 하는 몇 차 예방을 하는 시기냐면 이건 역시 이렇게 1차 예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불연성 감염비과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불연성이라고 감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병원체가 있고요. 병원체는 있는데 제가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냐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시기냐면 잠복기에 해당이 돼요. 잠복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병원체의 자극에 숙주가 반응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잠복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기 발견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2차 예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현성 감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병원체도 내 몸에 있고요. 실제로 뭐까지 나타난 거냐면 증상이 나타나는 걸 현성 감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잠복기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지금 임상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뭐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이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치료는 몇 차 예방에 속하는 거냐면 2차 예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회복기 단계인데요. 여러분 회복기에는 이제 질병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최소화 시켜야겠죠.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다음에 내 몸에 남아있는 이 잔여 기능을 최대로 확대를 해야죠. 최대로 확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차 예방을 해야 되는 시기냐면 이때가 3차 예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자연사 단계까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감염됐다고 하는 건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병원체는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연성 감염기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오염된 음식이나 오염된 물 있잖아요. 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감염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병, 수인성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 거냐면 장롱의 이름이 콜장이에요. 콜장. 그러면 이 콜장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시장에. 그런데 시장에 A급 시세로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콜장, 바세, 장 A급으로 하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콜장, 파세, 장, A급으로. 콜장을 갖다 파는데 시장에 A급 시세로 파는 거죠. 그러면 얘는 콜레라, 얘는 장티푸스, 얘는 파라티푸스, 얘는 세균성 이질, 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얘는 A형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콜레라, 다음에 장티푸스, 다음에 파라티푸스, 다음에 세균성 이질,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다음에 A형 감염이거든요. A형 감염이에요. 그래서 콜장, 파세, 장 A급으로는 소화기계 감염병으로 외우시고 수인성 감염병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오염된 음식물에 전염되는 이렇게 전파되는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에서 콜장, 파세, 장 A급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형 감염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 답은 3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5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4번에 보시면 코플릭 반점 징후가 나타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코플릭 반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 찾으셔야 되는 거냐면 홍역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 건 홍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코플릭 반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홍역을 찾으시는데요. 이 코플릭 반점이 뭐냐면 입안 점막에 좁쌀만한 회색된 반점이 생기는 건데요. 이 코플릭 반점이 나타났을 때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역의 그 단계를 보시면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는 발진기가 있고요. 그리고 발진이 나타나기 전인 뭐가 있냐면 전구기가 있고요. 그리고 발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회복기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진이 나타나기 전인 전구기, 발진이 나타나는 발진기, 그리고 회복하는 단계인 회복기가 있는데요. 이 전구기를 우리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카타르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전구기 카타르기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오는 코플릭 반점이에요. 이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 코플릭 반점이라고 하는 건 입안 점막에 좁쌀만한 회색빛 반점인데 요때가 바로 뭐냐면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고요. 이때는 코플릭 반점도 나타나지만요, 여러분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요. 기침, 재채기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눈의 결막염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고요. 다음 이제 발진이 나타나는 발진기로 되는데 이때는 이제 격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발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한 5 내지 7일간 이렇게 격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진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가려움증 간호인 소양증 간호를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회복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홍역하면 뭐 알아야 될까요? 홍역하면 우리 예방접종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MMR이라고 하죠. 그러면 MMR이 바로 뭐냐면 홍역, 다음에 볼거리, 다음에 풍진이잖아요. 그죠? 풍진. 그래서 이 볼거리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MMR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접종을 언제 맞냐면 12 내지 15개월에 맞고요. 그죠? 다음에 추가 접종 언제 맞는 거냐면 4 내지 6세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홍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변화에 해당되는 거냐면 주기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내지 4년 간격으로 유행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코플릭 반점하니까 딱 뭐 찾으셔야 되는 거냐면 홍역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5번에 보시면 만성질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40세의 남자가 40세의 사람이 지금 당뇨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90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몇 년간 당뇨 환자냐면 50년간 당뇨 환자를 이렇게 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질병의 경과가 짧은 게 아니라 질병이 굉장히 진 장기성이잖아요. 40세에 당뇨 생겨서 90세에 사망하면 50년간 당뇨 환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장기성이 특징인 거고요. 다음에 우리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원인이 유전적인 거일 수도 있고 식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이 화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요. 원인이 복잡하고요. 원인이 다양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 딱 끄집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다음에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맞죠? 왜냐하면 이 만성질환의 똑같은 말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이 들어서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나이 들어서 많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가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안 좋은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활습관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습관병,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다음은 질병 진행에는 개인차가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당뇨, 고혈압 똑같은 그 질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개인차에 따라서 증상이나 아니면 치료라던가 아니면 그 다양한 것들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죠. 다음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잘생긴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만성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인구 피라미드 유형 중 별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인구 피라미드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외울 때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고요. 기준점을 잡고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별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별형 말고 다른 거 이렇게 2가지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좀 먼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우리 0에서 14세 인구 있잖아요. 14세 인구. 이 인구를 갖다가 우리 무슨 인구라고 하는 거냐면 유년 인구라고도 하고요. 소년 인구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음에 15 내지 64세의 인구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라서 여기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우리 65세 이상이죠. 이 65세 이상 인구를 갖다가 우리 노년 인구, 노인 인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5 내지 64세의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0에서 14세의 인구랑 지금 이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뭐냐면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기준점을 잡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지금 인구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에서 14세까지의 인구고요. 다음에 여기가 65세 이상 인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운데 인구 있죠. 가운데 15세에서 64세 인구. 이 인구가 바로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럼 이 경제활동 인구를 보는 게 바로 요거 2가지거든요. 그럼 이 경제활동 인구가 50%를 넘는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도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를 갖다가 농촌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을 나누는 기준은 15세에서 64세의 인구인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이면 도시형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50% 미만이면
농촌형이라고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얘 똑같은 말들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인 인구를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도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으면 거기로 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전입형이라고 하죠. 인구가 전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들어오는 갖다가 유입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가 지금 50% 이상이면 여기 가운데가 굉장히 빵빵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가 50% 이상이면 이 가운데가 굉장히 빵빵한 모양의 그런 모양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랑 같은 모양을 생각하면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별이잖아요, 별. 그러면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빵빵하죠. 그죠? 여기가 빵빵하잖아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옛날에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동화책 같은 데서 성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데 성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위에를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요거도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인 거 도시형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전입형, 유입형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인구가 많은 거니까 가운데 인구가 빵빵한 성형, 별형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도시형에 대해서 봐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50% 미만인 경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농촌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인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하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밖으로 다른 도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건 나간 거니까 전출형이라고 하고요. 인구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출형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 경제활동 인구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간 홀쭉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홀쭉한 모양을 생각하시면 우리 호로병 생각하면 호로병이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호로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표주박도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표주박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 기타 생각해보세요. 치는 기타. 기타 생각해도 이 기타가 가운데가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기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형과 농촌형에 대해서 봐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인구 피라미드 중 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별. 그럼 여기 가운데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러면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거죠. 들어오는 유입이잖아요. 그죠? 유입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도시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7번 보시면 모자 보건 사업이 중요한데 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은 모자예요. 그죠? 대상이 모자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모자 보건의 사업의 대상은 모자죠. 그죠? 모자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미 모자니까 모성이고요. 대상이 다음에 자니까 바로 뭐냐면 영유아가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모성과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동간호학이나 모성간호학에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모성과 영유아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협의의 개념이 있고요. 그죠? 협의의 개념이 있고요. 광의의 개념이 있는데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면 광의의 개념이지만 광의의 개념 없이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면
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광의라고 나오면 광의의 개념이지만 협의나 광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협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모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임신한 여성이거나 아니면 지금 분만 중이거나 아니면 분만을 끝낸 이 산욕기 여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무성간호학에서 산욕기라고 하는 건 임신과 분만에 의해서 생긴 변화가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으로 분만 후 6 내지 8주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그런 산욕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욕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분만 후 몇 개월까지냐면 6개월까지를 갖다가 산욕기라고 봐줘요. 다음에 이 영유아는 협의의 개념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만 6세 이하의 나이를 이 협의의 개념으로 봐주고요. 다음에 이 넓은 광의의 개념에서는 임신할 수 있고 분만할 수 있는 꼭 산욕기에 있을 수 있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이 가임기 여성 전체를 갖다가 광의의 개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5 내지 한 49세의 여성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의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만 15세 이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광의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15 내지 49세의 여성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49세 여성 다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만 15세 이하의 남녀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내지 70%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인구의 바로 뭐냐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상 인구가 넓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 내지 70%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다음에 모성은 지금 임신 분만 산욕기에 있는 여성이고 아동은 6세 이하의 애들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쉬운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감수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감수성의 뜻이 뭐냐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과 똑같은 말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수성, 민감성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예요. 그럼 모성과 아동은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감수성이 낮은 게 아니라 감수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다음에 모성과 아동의 질병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자보건 사업을 해주는 이유가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방치해놨을 때 후유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거죠. 다음에 아동의 건강은 다음 세대의 국민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 아동은 다수의 질병에 동시에 노출되면 만성적인 경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질병에 걸리기는 쉽지만 왜냐하면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의 질병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성적인 경향이 아니라 만약에 후유증이 낫는다면 평생 지속될 수 있지만 모든 아동 다수 이 아동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정기적인 관찰과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 모성보건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30세의 초산모, 고혈압 환자, 풍진항체 보유자, 2년간 피임한 후 임신한 여자, 신체 체질량 지수가 22잖아요. 그럼 이것부터 볼까요, 여러분? 이 신체 체질량 지수를 우리 BMI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BMI가 25 이상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5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한 대상자가 아니에요. 다음에 2년간 피임하고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위험한 대상자는 아닌 거죠. 다음에 풍지는 항체를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아닌 거고 다음에 30세 초산마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모성보건 대상자잖아요.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 모성 사망의 3대 요인이 있었잖아요. 모성이 사망하는 3대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 1위가 임신 중독증이에요. 그죠? 임신 중독증, 그리고 그 다음이 출혈, 그 다음이 감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성이 사망하는 3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임신 중독증 있잖아요. 이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바로 뭐냐면 고혈압, 부종, 다음에 단백뇨죠. 그죠? 다음에 이 두 가지만 나타나면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건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임신성 고혈압 이 산모가 혈압 관리를 안 해서 단백뇨까지 나타나면 이 세 가지까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성 고혈압이 임신 중독증으로 갈 수 있고 임신 중독증으로 모성이 사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이 임신 중독증은 산정 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인 산정 관리를 통해서 예방하고 관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산정 관리를 위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해야 되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검사해주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 측정해주고, 다음에 단백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압 검사랑 체중 측정이랑 다음에 소변 검사를 병원에 갈 때마다 해야 되는 정기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신성 고혈압이 임신 중독증으로 갈 수 있고, 임신 중독증이 모성이 사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위험 산모는 바로 누구냐면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주요 평가 지표로 가장 중요한 건 영아 사망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보건 지표나 아니면 이 모자 보건 지표로 가장 중요한 걸 고르세요 하면 바로 영아 사망률이거든요. 자, 이 영아 사망률이 왜 중요하냐면 영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12개월까지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자마자 12개월까지 애들이 여기니까 이 유의성이 이때 사망한 아이가 많다는 건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나 모자 보건 수준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자 보건 사업의 평가 지표나 국가 간 보건 지표로 가장 중요한 건 영아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의 대상자의 다음 이야기 중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울증은 자살률이 1위인 병이잖아요. 그죠? 자살률 1위인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환자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에 큰 화재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대요. 근데 가족을 잃었는데 지금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고요.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 꺼리고요. 자기만 살아남은 걸 죄책감 느끼고요. 다음에 놀란 반응, 불안정한 수면 양상을 보인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우리 PTSD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PTSD라고 하는 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다가 경험한 거죠. 그럼 이걸 경험하고 나타나는 그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 이런 심리적인 반응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하고는 이 간호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죠. 다음에 외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대해서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지지 체계도 높여줘야겠죠. 사회적인 이런 지지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넓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맞추고 있는 이 초점을 갖다가 조금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의식 같은 거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주관적인 생각 있잖아요. 이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생각으로 좀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전환시켜줘야 되고요. 다음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걸 갖다가 이게 인지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내 탓이 아니라는 이 인지 왜곡을 갖다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비논리적인 사고라는 걸 갖다가 교육시켜줘서 이 초점을 좀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인 인구, 노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65세 이상 이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다. 7% 이상이다. 그럼 우리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14%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20% 이상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령 사회인 거고 다음에 초고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무슨 사회냐면 고령 사회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은 바로 고령 사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은 지금 고령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치매 환자가 많죠. 그러니까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양을 요즘은 잘 안 하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단독기구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독기구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평균 수명은 너무 늘었잖아요.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뭐가 감소했냐면 건강 수명이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불일치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에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재가급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집에서 받는 그런 급여의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지원이나 신체활동 지원을 본인이 집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가 있냐면 그 집을 방문하는 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 요양도 있고요. 다음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치의생사가 가서 간호를 해주는 방문 간호도 있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가서 방문해서 목욕해주는 방문 목욕도 있고요. 다음에 가족이 단기간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단기간만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도 있고요. 주간에 그 시설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오거나 아니면 야간에 시설에 있다가 낮에 집에 오는 주야간 보호도 있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뭐냐면 재가급여의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다 적어 놓은 건데요. 그럼 여기 그냥 안 봐도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수급자의 집을 방문한대요.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뭘까요?
방문해서 간호를 제공하니까 당연히 방문 간호겠죠. 그래서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누가 방문하는 거냐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음에 치위생사, 요 세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직종이 방문해서 간호라던가 진료의 보조라던가 요양이라던가 아니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를 방문 간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간호사나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방문간호 2번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 있잖아요. 그럼 보건소에 있는 보건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죠. 방문간호를 해요. 그렇죠? 방문간호를 할 때 이렇게 집을 방문을 할 때 감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방문을 해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요. 다음에 만성질환보다는 이 급성질환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성질환을 먼저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면역력이 높은 집단이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집단을 먼저 방문을 해야겠죠. 다음에 취약 집단을 먼저 방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도와줄 목적으로 방문간호를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감염성 질환이 바로 뭐냐면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그죠? 감염병이고 비감염성 질환이 비감염병이잖아요. 지금 감염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비감염성 질환이 먼저이다. 맞죠? 왜냐하면 감염성 질환을 방문하면 요 사람한테 뭐예요, 여러분? 감염을 전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비감염성 질환을 환자를 먼저 방문하고 감염성 질환 환자를 나중에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순서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숙아가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신생아가 있는 이런 면역력이 약한 이런 집단을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을 하고 다음에 우리 성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성병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기로 방문되는 거냐면 결핵 환자 있잖아요. 이 결핵 환자는 가장 마지막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염성 질환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요. 결핵은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성병 환자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상 감염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핵 환자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성 질환 환자는 가장 마지막에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6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 의료법상 다음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의료기관은 총 몇 종이 있냐면 9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의료인이 개설한 기관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개설할 수 있죠. 종합병원 개설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개설할 수 있냐면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의사는 한의원 개설할 수 있고요. 한방병원 개설할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치과 의사가 있죠. 치과 의사. 치과 의사는 치과의원 개설할 수 있고요. 그죠? 다음에 우리 치과병원 개설할 수 있죠. 다음에 여기서 의사랑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개설할 수 있냐면 뭐까지 개설할 수 있는 거냐면 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죠. 우리 치과 의사는 요양병원 개설할 수 없고요. 다음에 누가 있냐면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죠. 다음에 다섯 번째 조산사가 있는데 이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죠. 그죠?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은 총 몇 종이 있는 거냐면 9종이 있고, 의료인이 개설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9종의 의료기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문제를 다시 볼까요? 그럼 의료기관 중에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래요. 그러면 우리 100병상 이상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인 거고, 다음에 의원은 입원 환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500병상 이상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고, 이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를 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수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설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런 장비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질병 분별 이렇게 환자 비율 있잖아요. 이 환자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고 지금 이렇게 7개 정도, 이렇게 7개, 3개의 진료 과목과 이런 병리과 이런 것까지 합쳐서 얘가 토탈 몇 개냐면 4개잖아요. 7개잖아요. 7개. 그래서 이 7개의 그 진료 과목을 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종합병원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100병상 이상이고 300병상 이하이잖아요. 300병상 이하죠.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되는데,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두고 거기에 뭐를 둬야 되는 거냐면 전문의를 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개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럼 이 2개 추가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정신과랑 치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니까 여기서는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에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리 정신질환자의 부양 의무자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애우셔야 되잖아요.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미성년자 안 되거든요. 다음에 행방불명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요.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는 되는데요. 복권되지 않는 자 있잖아요. 지금 복권이 안 됐어요. 지금 복권되지 않는 자 있죠. 복권되지 않는 자는 지금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데, 복권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우리 5번째 누구냐면 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중인 사람이나 아니면 과거에 지금 소송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배우자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미성년자 안 되고요. 행방불명자 안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요.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 안 된 사람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소송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의 배우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됐으면 안 되는데 복권 됐다고 하니까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 업무 종사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누설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지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에 보시면 구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소 있잖아요. 불소라고 하는 건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죠, 여러분. 그럼 너무 많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상치가 되고요. 다음에 너무 적으면 충치가 되는데 이 충치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아 우식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불소가 시험 문제 나오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냐면 정확한 농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소를 이용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건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불소 양치 사업이 있잖아요. 불소 양치 사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 가서 불소 양치 사업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점심을 먹고요. 점심 식사를 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양치하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불소 양치 용액을 갖다가 입안에 이렇게 넣고 줘가지고 1분간 물고 있게 해요. 1분간 함수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뱉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뱉어요. 뱉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분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시간 안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업에 지장을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단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얘가 불소 용액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용액을 만들 수 있고, 다음에 양치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애들한테 책임의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려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이 불소 양치 사업할 때 제가 농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주 1회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매일 해주는 경우는 0.05%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주 1회 해주는 거는 0.2%로 해주는 거라서 반드시 농도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소 양치 사업은 매일은 0.05%, 주 1회는 0.2%로 해준다고 하고 반드시 외우세요. 다음에 이제 불소로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나온 수돗물에 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인 거죠. 지금 위에 나온 거 요거잖아요. 그러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조정을 해서 충치를 예방해야 되는데 얘가 0.8 ppm 정도를 갖다가 유지해 주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치과에 가서 직접 뭐를 해주는 거냐면 불소를 도포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다 불소가 바로 뭐냐면 치아 우식증 예방, 우리 충치 예방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혈액은 절대 매매할 수 없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건, 혈액이라고 하는 건 절대 뭐 할 수 없냐면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여러분 팔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살 수도 없어요. 구입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혈혈 증서를 판매하는 거 안 되고요. 다음에 구입하는 거 안 되고요. 대가 받는 거 안 돼요. 대가 받는 거 안 돼요. 절대 매매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자신의 혈혈 증서를 기부할 수는 있지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0번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특징을 가진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법으로 정한 이 법정 감염병은 뭐가 있냐면 여기 1급도 있고요. 다음에 2급도 있고요. 다음에 3급도 있고 4급 감염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데 치명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우리 디프테리아라던가 우리 보툴리눔 독소증 같은 거, 다음에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크고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유행 즉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대요. 그럼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음압 격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음악 격리가 필요한 건 1급이고요. 2급은 그냥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격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발생의 위험이 둘 다 크긴 한데 높은 수준의 격리인 음악 격리가 필요한 건 1급이고요. 높은 수준의 격리가 아니라 그냥 격리가 필요한 건 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높은 수준의 격리니까 신종 인플루엔자라던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우리 메르스 같은 거, 다음에 우리 뭐냐면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있잖아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뭐가 있었냐면 사스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1급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급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금 신고해야겠죠. 다음에 2급이랑 3급은 24시간 이내에 그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4급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의, 성인 환자의 지금 맥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정맥이 뭐죠?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맥박이 지나치게 빨리 뛰거나 지나치게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맥박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걸 갖다가 부정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빨리 뛰고 너무 느리게 뛰고 불규칙하게 뛰는 맥박이면 요걸 맥박에서 맥박을 잡으면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심장에서 지금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직접 청진기를 대고 귀에 청진기를 대고 측정하는 걸 심천맥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심실의 끝부분이 그 뾰족해서 심천부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끝부위 있잖아요. 자심실의 끝부위.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심천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심천부위 있잖아요. 이 심천부위에 청진기를 직접 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천맥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측정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바로 자심부위거든요. 좌심실의 심천부위예요. 여기가 어디다 측정을 하는 거냐면 좌심실의 심천부위에 지금 청진기를 대고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되는 거냐면 이 좌측에 이 쇄골 있잖아요. 이 좌측 쇄골의 중앙 쇄골선상에서 4번째, 5번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의 중앙 쇄골선 있죠. 이 쇄골선과 그다음에 4번째 또는 5번째 늑간, 이 늑간이 지금 만나는 부위, 이 만나는 부위에다가 뭐를 대는 거냐면 청진기를 직접 대고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뿐만 아니라 리듬이나 강도나 규칙성 같은 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분간 측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정맥이 있는 성인 환자라던가 영아라던가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심천맥박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심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심첨. 이 심첨을 갖다가 우리 에이픽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맥박은 그냥 만약에 맥박이 그냥 우리 요걸 맥박을 쟀다 그러면 80회라고 하잖아요. 1분에 이게 1분에 80회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 심천 맥박인 경우는 심장에서 잰 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고 표시를 하면 이게 에이픽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심천 맥박을 쟀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이런 환자니까 심장이 직접 청진기를 대고 재는 심천맥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혈압 측정 방법에 관한 걸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환자의 심장의 높이랑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환자의 팔을 지금 이 심장 높이랑 같이 맞춰줘야지만 정확하게 맥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팔과
심장을 같은 높이에 두고 측정을 해야지만 이 맥박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커프를 감는데 상완 맥박 촉지 부위가 아니라 팔꿈치에서 5cm 위에 올라오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상완 맥박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커프를 팽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맥박을 촉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고 난 다음에 이 공기 조절기를 잠그잖아요. 공기 조절기를 잠그고 예상되는 맥박보다 예상되는 그 혈압보다 20 내지 30 ml HG 정도 이렇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 공기를 조금씩 빼면서 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초당 2 내지 3 또는 초당 2 내지 4 이렇게 미리 HG 정도로 느리게 이게 공기 조절기를 돌려서 빼면서 가장 처음으로 들리는 게 수축기압, 최고기압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들리는 게 이완기압, 최저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리는 지점은 바로 뭐냐면 수축기압, 최고혈압이고요. 그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완기압, 최저혈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압이 120에 80이다 그러면 여기가 수축기압, 최고혈압이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완기압, 최저혈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들리는 건 수축기압, 최고혈압, 가장 마지막에 들리는 건 이완기압, 최저혈압이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위관 영양을 실시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위관 영양이 뭐죠 여러분? 비위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강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을 통해서 지금 튜브를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시 이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앉아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입 시 똑같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좌이나 반자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이나 반자이를 통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입 전에 흡입했던 내용물을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이 위관 영양은 4시간이나 아니면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해주거든요.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이 영양 공급을 4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해주는데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잔여량 체크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그 영양이 있는데 또 주입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사기로 뽑아봐서 잔여량이 얼마 정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잔여량 체크도 똑같이 4시간이나 6시간 간격으로 공급을 하기 전에 해주는데 주사기로 이걸 잔여량을 체크해서 주사기로 뽑아봤어요. 주사기로 얘를 갖다가 흡인을 해서 지금 뽑아봤어요. 뽑아봤을 때 얘가 주사기로 뽑아봤을 때 얘가 100cc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더 주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100cc 이상이다 그러면 더 주입하면 안 되지만 얘를 다시 주입해 줘야 되죠. 다시 주입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지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다시 주입해 주는 거냐면 잔여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뺀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다시 주입해 줘야 되지. 주입해야지만 전해질의 균형, 다음에 체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전해질의 균형,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흡입해 줘야 되는 거고요. 주입 용기를 위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대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위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30에서 한 50cm 그런 높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다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30에서 50cm 그런 높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 아니고요. 다음에 영양액은 분당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절해 두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영향액은 30분에 걸쳐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30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설사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cc 이상 빠르게 주입되면 안 돼서 천천히 주입되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누우면 안 되듯이 이 대상자도 지금 주입 직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똑바로 눕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위나 반자위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시 배설량이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 섭취량부터 볼까요, 여러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구로 투여한 것도 섭취량이고요. 다음에 뭐냐면 비경구 있잖아요. 비경구로 투여한 것도 섭취량으로 봐줘야 돼요. 그럼 입으로 먹은 건 다 뭐냐면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비경구 투역에서 정맥으로 주입된 거, 다음에 뭐냐면 수혈, 다음에 뭐냐면 우리 비위관으로 공급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바로 뭐냐면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구 투여한 거 전부랑 비경구 투여해서 정맥 주입된 거, 수혈된 거, 그 다음에 비위관으로 공급된 거 다 뭐로 보시면 되냐면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설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배설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배설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변이죠. 왜냐하면 소변은 하루에 1.5리터가 분비가 되잖아요. 그죠? 얘가 하루 배설량이 1.5리터잖아요. 1일. 그렇기 때문에 배설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소변이고요. 다음에 이 배설량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구토도 바로 해당이 되죠. 구토도 바로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도 해당이 되는 거냐면 호흡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상 호흡을 할 때 나가는 건 이거는 배설량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정상 호흡이 아니라 과다 호흡 있잖아요. 이렇게 과다 호흡을 할 때 하는 건 배설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다 호흡은 배설량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대변이잖아요. 대변은 여기 배설량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변이 아니라 설사한 거 있잖아요. 이 설사는 배설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땀 나는 걸 발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발한은 배설량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옷이나 시트가 젖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발한 있잖아요. 심한 발한. 그럼 이 심한 발한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배설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상처 배액량 있잖아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 요거. 상처 배액량. 이 상처 배액도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배설량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설량에 포함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75번. 수술 전 관장을 시행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 자세로 가장 좋은 건 관장하면 무조건 좌측 심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장하면 무조건 바로 뭐냐면 좌측 심스이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면 여기를 뒤통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뒤통수고 환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옆으로 누워있는 측.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었을 때 이렇게 한쪽 발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갖다가 심스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노출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디가 노출된 거냐면 항문 부위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문에 관장촉을 삽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장을 할 수 있는 체인은 관장촉을 삽입하기 좋은 이 항문이 노출된 좌측 심스 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7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